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사회 과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 도덕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도덕은 함께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1번 통합적 관점.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대학교 입시 문제 이런 게 큰 어떤 사회적인 과제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따라가며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다. 그다음에 공간적 관점은 위치, 이동과 네트워크 이런 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그 모든 국민이 여기에 매달리는 건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리고 위치, 이동과 네트워크, 수도권, 서울의 쏠림 현상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제도적, 정책적, 사회 구조적 영향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리적 관점은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그래서 이것도 그 문제에 나오는 그 단어와 보기 4개 중에 나오는 단어가 유사한 것을 고르면 되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2번 행복의 보편성과 상대성. 보편성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한 거, 그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이 행복의 어떤 조건에 대한 보편성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삼던 것과 지금 2026년에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다릅니다,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 또 참고로 유엔 행복 지수라는 것은 소득, 기대 수명 이런 걸 의미한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 정주 환경, 쾌적한 자연 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돼야 되지만은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사고라든지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실천, 도덕적인 삶이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네. 환경 보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 인간 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을 도구적,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자연은 인간에게 도움을 줄 때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생 동물들을 보호를 하지만은 인간에게 피해를 줄 때는 과감하게 또 어떤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또 어떠한 환경 문제든지 기술 개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그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생태계를 복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새 대세죠? 생태 중심주의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한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일종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 친환경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영향 평가 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다 하고선 짓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환경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존층 파괴는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오존층이 이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산성비는 이제 화석유 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사, 산화물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근데 화석 연료는 이제 석탄은 산업혁명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다음에 석유는 교통수단의 연료, 그다음에 화학 물질의 많은 화학 물질들의 원료입니다. 석유. 그래서 우리가 이란 그 전쟁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었죠. 예, 모든 화학 제품의 원료가 석유입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가스라는 것은 그대로 운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를 갖다가 액화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의 편전성, 자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민족주의가 횡행을 하고 대표적인 자원은 석유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북극에서 빙하가 자꾸 녹으면서 북극곰들이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고산 지역, 알프스에서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뭐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이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저지대가 침수한다. 또 이상기후, 뭐 엘니뇨 현상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극심한 더위, 그리고 폭우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냉대림 분포 면적이 점점 줄고 있다. 냉대림은 뭐냐면은 되게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지리산에서 새로운 개체가 소나무 개체가 늘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개체 수는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운 그 한겨울에 좀 추위가 이제 닥쳐야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다음에 농작물의 북쪽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과 같은 것은 거의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귤, 뭐 한라봉 이런 것들이 전라도 지방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한류성 어족 감소 대표적인 게 명태죠. 그래서 명태는 거의 대부분 알래스카나 러시아 쪽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대 질병과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그 횡행하고 있거든요. 휴전선 부근에서.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열대 질병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11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그래서 교토 의정서,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을 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다양한 생물종과 희귀 유전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생물종, 희귀 유전자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그 치료에 필요한 그 요소들, 그런 물질들을 갖다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습지가 그 갯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습지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간척 사업을 통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어떤 자원의 보고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좋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을 금지하자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바젤 협약은 스위스의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자. 그래서 이것은 보통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자.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나라에서 처리를 하자는 거죠. 자, 12번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자원 이용과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세대가 자원을 다 써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미래 세대는 쓸 자원이라든지 더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환경 보존, 그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면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신에너지. 그래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핵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보통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보통 이제 바이오는 옥수수를 갖다 많이 이제 가공을 해서 거기서 알코올을 추출하는 거죠. 폐기물, 그다음에 수력, 조력, 파력, 지열. 조력은 조류의 힘이나 밀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것입니다. 파력은 파도의 힘, 지열은 이제 보통 화산 활동이 많은 나라에서 어떤 땅속에서 나오는 그 열기라든지 그 온수로 가지고 이용해서 그걸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거기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걸 재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더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뜬 세계적인 기업이 그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옷들이 되게 이제 그 페트병 이걸 재료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날씨 마케팅.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기상 정보가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날씨 마케팅이라 합니다. 그럼 역간척 사업,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이다. 과거에는 간척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역간척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회변동. 사회변동은 이제 생산 양식이나 의식 구조, 인간관계 등에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보 사회로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일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생산 양식, 의식 구조,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화라는 것은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주로 이제 농업, 2, 3차 산업은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자, 도시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촌에 가도 뭐 입식부엌이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섬 현상은 도심의 기온이 주변부의 기온보다 높다는 거. 왜? 인공열 때문에. 그리고 녹지가 아무래도 도심 쪽은 이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녹지를 많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도심 쪽이 눈이 오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 덥고, 스모그는 오염된 공기, 스모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포그, 안개, 이것이 결합된 걸 스모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 주변에 높은 산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쪽을 바라보면은 약간 거무틱틱한 어떤 스모그 현상이 이렇게 서울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럼은 빈민가입니다. 근데 빨대 효과는 교통의 발달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KTX가 보급되면서 지방이 오히려 이런 교통이 연결이 좋아지면서 지방이 사는 게 편리해지고 오히려 지방의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의료입니다. 의료라든지 학원, 교육 이런 것들이 서울로 더욱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KTX 때문에 이런 걸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린벨트는 이제 무작정 개발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도시,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공생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과서에 소개된 게 브라질의 쿠리치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지대, 접근성이라는 것은 가기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기 좋은 것이 보통 상업 업무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공장지대가 형성이 되고 아시겠죠? 지대라는 것은 그 땅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을 갖다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은 그 땅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이나 업무 시설이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걸 도시의 기능적 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성은 어바니즘, 도시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 혹은 도시 문화를 의미한다. 자, 도시성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 예. 그 다음에 다원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예. 그 다음에 익명성, 서로의 정체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표면적이며 비인격적인 인간관계다. 그 다음에 나홀로 문화, 개인의 고립하다. 그 다음에 속도지향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는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되거나 망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 그래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재는 흔히 함부로 막 다룰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보겠습니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는 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게 혐오시설 기피 현상.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추모공원. 또 핀핀은 please in my front yard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시설 유치 현상. 이것도 뭐 거의 인간의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든지 주변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이 편리해지죠. 예. 그다음에 정보와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 그래서 SNS 확산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남녀가 만난다는 것이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뭐 DM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귀기도 하고 만남을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갖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원격 진료. 예, 그래서 섬 지방이라든지 산속 깊은 곳은 이런 원격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갖다 그 치료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행정 서비스. 집에서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걸 합친 매출보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그 쿠팡의 매출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예, 예, 인터넷에 한번 잘못 올라가면은 정치인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디지털 선거운동, 그다음에 자본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은행 예금 출금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다 가능하죠. 예. 저는 25 정보 사회의 문제 역기능이라고 하죠. 정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바로 빈부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이버 범죄,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 피상적 인간관계, 인간소외. 인간소외라는 것은 인간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26번 SNS 누리소통망이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네티켓은 가상 공간에서 누리꾼이 지켜야 하는 예절이다. 네티즌과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그래서 큰 돈을 빼내면 들키니까 쉽게 소액을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빼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정보화 기술이다. 그래서 빅데이터,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그래서 IoT.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소통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들이 잘 노는지 엄마가 휴대폰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현관에 들었으면은 아파트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죠. 그게 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1번 인권의 확립. 예,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누리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
명예혁명의 결과로 얻어진 게 권리장전이죠. 그리고 이제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이 확대됐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그 선거를 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독립혁명, 그때 이루어진 게 독립선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때 나온 게 천부인권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이다. 그래서 인권은 하늘이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평등 박애, 자유의 상징은 이제 색깔이 블루죠. 그 다음에 평등은 화이트, 그 다음에 박애는 사랑, 레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 국기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는 사회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다. 이 사회권이라는 게 복지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 할 때 이미 독일에서는 사회권을 명시한 그 헌법이 등장했다는 거. 그다음 세계인권선언에는 이제 국제연합에서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권이 확립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32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선부인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다. 불가침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뭐 부모나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침범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양도 불가.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이거는 영구적이에요. 그다음에 33번 헌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걸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34. 상권분립, 권력분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사법권은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이라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죠. 35. 기본권,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왕정사회에서는 인치주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의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자, 자유권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예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알겠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그래서 자유권은 끝에 이렇게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 평등권입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알겠죠? 그래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단위권. 공무단위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거권은 국가의 어떤 대표자를 갖다 뽑을 수 있는 권리죠. 국민투표는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근데 청구권은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건 다 청자가 들어갑니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아시겠죠? 청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가 굉장히 골목이 어둡다, 길이 어둡다 그러면은 보안 등 가로등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게 청원권입니다. 또 시골에 사는데 대중교통이 거의 다니질 않아서 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마을버스라도 좀 노선을 신설해 주세요. 이런 게 전부 청원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회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권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근로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해주잖아요. 나라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의무 교육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 세 가지입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지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인, 여성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근데 노동상권은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회사 아니면 대표이사에 비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뭉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임금 협상을 단체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1인이 들어가서 임금 협상을 하면은 해고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체 단체가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행동권, 대표적인 게 파업이 있죠. 자, 유리천장은 여성은 고위직 승진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서장이 나오면은 전 국민이 알 정도로 그렇게 여자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면 39번 시민 불복종 운동과 저항권.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위법 행위이다. 그다음에 조건은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을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그럼 모든 수단을 다 했다가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불복종 운동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선구자. 그리고 다른 예가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있습니다. 자, 정의, 분배적 정의가 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부나 권력 등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가. 그 기준을 정한 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기준이 뭐냐? 필요한 사람에게,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업적이 큰 사람에게.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정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정의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에 노력한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 공정한 기회 이걸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 예를 들면은 뭐 선천적인 장애라든지 또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 가장들 이런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 어떤 그 편찮으시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일찍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롤스의 정의론,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이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일푼인지,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뭐 어떤 고위 공직자든지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만 공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은 일단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이걸 공동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어떤 정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인간은 되게 소속감, 연대의식, 책임감, 도덕적 의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맥킨타이어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국가의 일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44번 사회불평등, 재산,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뭐 인간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불평등한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에서 배울 때 청동기 시대부터 이런 불평등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루소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뭐 천부인권에 바탕을 두면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죠. 근데 사회보험에는 사회보험할 때는 4대 보험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가입하고 능력별로 부담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걸 갖다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것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부전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빈곤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겠죠? 예,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예,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직업 소개, 뭐 복지시설 이용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한다든지 왜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서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교육적인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이거는 사실은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국가 기관에서조차 이것을 잘 안 지킨다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공간 불평등 완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서울에 지나치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망,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것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그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격차 해소 정책으로는 국토균형개발,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권력이 있건 뭐 재산이 많건 뭐 체력적으로 우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보다 덜 그 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그런 그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필요하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리어 프리, 베리어라는 것은 이제 장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움직임이다. 자, 경제 보겠습니다. 경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거의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극히 일부 국가 빼놓고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경제 활동을 수행하며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 체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이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 기능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내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 거예요. 알겠죠?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왜? 독과점. 그러니까 소수의 기업이 생산을 독점하거나 해서 이제 그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안정 경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재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재화들은 기업들이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거는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그 투여된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들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재가 부족해지고, 근데 외부 효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익도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공장이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마을 근처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살게 되고, 근데 집값도 떨어지죠.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했다고 그래서. 이게 혼합경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다 정부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경제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개입.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실시했던 뉴딜 정책. 그래서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실시했던 정책이죠. 대표적인 이걸 주장했던 학자는 케인스입니다.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간섭을 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런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니까 또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의 가다관계니까 정부 실패로 인해 등장하게 됐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철학적인 용어지만 정반합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문제점이 생기면 또 수정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예,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입니다. 알겠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석유가. 알겠죠? 그래서 석유값이 올라가면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다. 근데 합리적 선택,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익이라는 것은 꼭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까지 합쳐가지고 알겠죠? 또 최소 비용 혹은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성에 따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희소성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화의 존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희소성이 있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인간이 아니 만약 지구가 그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인간은 한 줌의 흙에 목숨을 걸 거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희소한 것에 가치를 준다. 근데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의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잃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따지고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를 선택했으면 이 시간에 놀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걸 포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나 희생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려는 얘기예요. 근데 외부 효과, 기대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그건 좋은 외부 효과죠. 이건 기대하지 않은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장례시장이 들어섰다. 그럼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쁜 의미의 외부 효과죠. 그다음에 다막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과자나 음료 그 생산하는 업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이제 그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과자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간접적으로 인상을 해왔죠. 이런 걸 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무임승차자, 어떤 재화를 소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공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또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무임승차자라고 한다. 근데 58번 기업가 정신,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적인 어떤 으로 유명하게 된 게 이 삼성전자가 원래 가전제품 만들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미국도 망설이던 그 반도체에다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뭐 미래 그 당시에는 미래 반도체가 이렇게 잘 쓰일 거라는 거, 많이 쓰일 거라는 걸 사실 예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대표 이걸 강조한 학자가 슌페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정신이 있어야만 발전을 하겠죠. 자, 특화, 국가나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전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또 비교우에는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이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비행기 잘 만들죠.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은 항공기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비교우위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 기회비용을 썼는데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제어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역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특허입니다. 한국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기능과 시설이 여러 나라에 분산 유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세계적인 기업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 멕시코, 뭐 유럽 이런 데 다 분산되어 있죠. 공장들이. 예, 이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예,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 규모의 경제.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 하락한다. 대규모로 생산할수록 한 개당 생산비는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죠. 잘 팔린다면은. 예,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63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경제적 책임, 상품 생산, 고용, 세금 납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경제적 책임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이렇게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분식 회계라고 해서 가짜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 특히 이제 납품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또 윤리적 책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제품의 안전을 기해야 된다. 또 일정 부분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또 사회복지공헌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스포츠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육성하는 이유가 다 이게 일종의 사회복지공헌 사업입니다. 물론 광고 효과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 판단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C 파리바게트 그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꾸 끼임 사고 나가고 그러니까 불매운동 이런 걸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정무역 제3세계 개발도상국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소비를 해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소비 행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근로자 어떤 기업의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기업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불매운동 이런 걸 벌이죠. 인구 문제입니다. 자, 개발도상국. 과거에 우리는 이제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이제 다 순화가 돼서 개발 중인 나라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후진국이.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서 걱정이고 선진국.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자기 나이에다 0.7을 곱해야 진짜 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 분포는 기후, 지형, 일자리, 문화, 교통이 좌우를 한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후가 좋은 곳에 살고 싶겠죠. 지형이 평평한 곳에. 근데 일자리가 많은 곳에 문화가 발전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아시겠죠? 그리고 인구 이동. 인구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한다. 또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이다. 자, 학계 출산율, 가임 여성. 보통 이제 49세 정도까지가 평균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다. 인구 절벽,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자꾸 그 어떤 인구 절벽 현상 때문에 그 정년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가 비생산 연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돈 벌지 않는 사람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죠. 자, 임금 피크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직장을 떠나는 대신에 임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죠. 자,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잠재 성장률,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야 미래가 밝은 거죠. 자, 노인의 사고입니다. 네 가지 고통, 빈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근데 고독고, 외로운 거죠. 예, 그래서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교류가 적어지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친구, 뭐 가족들, 부인들, 남편 이렇게 무이고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병고, 뭐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나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이 자꾸 여기저기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자산관리, 일생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어떻게 저축하여 자산을 모으고 늘릴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2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고 그러죠. 자, 바람직한 자산관리입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을 딴 말로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안정성,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선 예금이 유리화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새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까먹는 거나 사실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수익성은 이익이 발생, 주식이 예금보다는 이제 수익이 많은데 대신 위험한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유동성, 황금성, 현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예금이 부동산보다는 이게 크다는 거. 그래서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황금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6번 생애 주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신용,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신용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이제 더 커서 집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대출을 할 때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금리가 낮습니다. 예, 알겠죠? 그다음에 펀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성되는 투자자입니다. 보통 주식, 채권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정부가 발행하는 게 국채, 기업이 발행하는 게 회사채이다. 자, 80번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은 지형, 지후 이런 걸 갖다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기후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인문환경은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문화, 교육, 의료 이런 거. 자, 다양한 문화권 세계 지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시아는 어디쯤 있는지, 또 우리나라, 일본은 어디쯤 있는지, 미국은 어디쯤 있는지 알아둬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조문화권 보겠습니다. 건조문화권은 보통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또 이슬람교 시험에 잘 나오죠? 이슬람교의 어떤 성지를 메카라고 합니다. 메카. 네, 그리고 경전을 코란,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거죠. 네, 코란.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 교회죠. 그다음에 이 창시자가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카라는 거, 여성들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런 그 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목을 많이 했다.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한 거죠. 또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국, 중국, 일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유교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유교는 뭐라 그랬죠?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효 사상. 충효.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보면은 이 세 나라는 국가를 위해서 그 어떤 그 혼연일체되는 게 좀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좀 강합니다. 또 한자를 공동으로 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롯된 게 한자지만은 한국과 일본도 같이 쓰고 있죠.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이제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 그다음에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주변에 인도와 중국이라는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 네, 그래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그래서 이건 앵글로 섹슨족이 건너가서 세웠다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고 뭐 교과서에는 세계 제1의 공업국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은 공업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조업의 최고가 하는 나라는 이제 중국, 뭐 한국 이 정도죠. 예. 유럽 문화권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발상지이다. 또 기독교 문명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스도교. 인도 문화권은 이제 힌두교를 믿죠.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또 소를 숭배하고 또 카스트 제도가 이제 신분 제도인데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많이 유습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가지고 그 계급 간의 어떤 그 차별 이런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도. 자,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제 빈곤, 가장 빈곤한 지역이죠. 아프리카는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을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 여기 이남을 갖다가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그다음에 플란테이션 농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스페인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여기 중남 멕시코부터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강은 이제 지구의 여파라고 불린다. 이것은 아마존강 일대 거대한 밀림지대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산소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카톨릭을 믿습니다. 카톨릭.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대 문화권은 여기 주로 이제 북극 쪽을 얘기해요. 이쪽에 여기 이제 이게 퍼져 있어서 그런데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술록을 키우고 그다음에 에스키모 이런 것들이 있다. 자, 82 점이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도시가 있고 여기 농촌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농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도시 농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점이대의 성격을 띱니다. 자, 세계화는 이제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이 되면서 그다음에 상호 전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세계화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동 이런 게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은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력이 약한 나라는 문화적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K컬처라고 해서 어떤 문화를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보급되고 있지만은 알려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보편윤리, 세계화에 따른 보편윤리가 그 지역의 특수윤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다음에 위기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죠. 또 세계와 함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지만은 국가 내에서도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와 더불어서 지역화를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 84.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다. 그래서 느리게 살기 운동과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의 장문화, 발효문화와 관련이 있죠. 자, 세계도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고 국제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뉴욕, 파리, 런던, 서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화는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 보겠습니다.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그 안에서 발명이 됐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하죠. 발견은 존재는 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명 발견이 있고 외적 요인은 외부에서 문화 정파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예술가 전달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문화권에는 다 있는 현상입니다. 자, 문화 변동의 다양한 현상, 문화 병전. 한 사회의 문화 체계에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면서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가 드물다고 그러죠. 알겠죠?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문화가 탄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멀티라든지 아니면 뭐 퓨전, 그래서 뭐 퓨전 요리, 퓨전 음악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문화융합입니다. 예. 또 문화동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그 중국의 문화에 많은 나라들이 흡수되고 동화됐습니다. 나라 자체가 많이 소멸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동화까지는 아니고 독립을 유지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자, 문화적 차이, 문화상대주의. 그 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다. 해당 문화에 담긴 고유한 가치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예요. 문화상대주의. 그래서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어떤 나라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런 문화가 그 나라에서 발전을 했을까? 이런 걸. 그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중화사상, 또 독일의 게르만 우월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을 가진 나라들은 보통 쇠퇴합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사대주의, 다른 문화가 우월하고 자신의 문화를 폄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소중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중국이 되기를 원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것이죠. 또 문화상대주의가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보편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게 명예살인. 그래서 이슬람교나 힌두교 문화권에서 있는 여성이 보통 희생자가 되는 거죠. 자, 다문화 사회.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세계화,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다. 장점은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도움이 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자, 사회적 소수자,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성 정체성으로 인한 소외와 차별을 의미한다. 그런 걸 받는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또 다문화 사회 이론은 과거는 용광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으면 이제 하나로 녹아버리듯이 이게 하나의 문화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 샐러드 볼, 그다음에 국수 대접 이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볼은 이제 평등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라는 것은 과일과 야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과일이 중심이다, 어떤 야채가 중심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 버무려져서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국수 대접 이런 국수라는 것은 이제 주류가 이제 국수예요. 국수예요, 어머니. 예, 그리고 이 국수에 따라서 어떤 육수를 어떤 것을 붓느냐, 아니면 고명을 어떤 것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수가 주류고, 그다음에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수라든지 그 고명 같은 것은 비주류 문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각각의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것이 이제 대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제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은 대개 이제 영토, 민족, 종교, 자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세계 지도도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족,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개신교의 영국, 여기는 이제 소수가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수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아일랜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북아일랜드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를 얘기함. 지금 요 근처를 얘기하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지방이지만 아랍권 간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아랍권 간에. 그다음에 이제 카슈미르는 이제 인도 와 이제 파키스탄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그 거기도 역시 카슈미르 지방은 그 소수예요. 아니 그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지배 구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종족의 분포를 무시한 인위적인 국경 설정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프리카는 지금 여기 국경인데 이걸 보면 되게 이제 직선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직선으로. 근데 되게 자연적인 국경은 되게 산이나 그 강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서양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루 재듯이 이렇게 서로들 국경을 정하고 과거에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8선이라는 것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명분은 이제 신탁통치였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종족이 이게 원래 한 나라였었는데 이게 쪼개지다 보니까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독립된 후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소수 민족의 독립 요구는 중국에 있는 티베트 민족들, 티베트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이제 캐나다의 퀘벡주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전체적으로는 영어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퀘벡주는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랑스어와 영어 간의 갈등을 말한다. 또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 그래서 유럽인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프랑스가 과거에 북아프리카지대를 많이 지배를 했었어요.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독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주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많이 건너왔어요. 아프리카 쪽은 무슬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됐다. 근데 영토 및 국경 분쟁, 센카쿠 열도는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죠.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 또 남중국해는 난사군도, 시사군도를 얘기하는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다. 북극해는 이제 그린랜드, 그래서 이제 그린랜드는 덴마크형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유권 갈등, 자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와 뭐 덴마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덴마크령입니다. 덴마크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땅이죠. 그다음에 카스피해는 석유 문제. 그래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이란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 아시겠죠? 왜 평화는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무력 충돌이 없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심한 적극적 평화는 우리가 이제 싸우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주의, 불공정한 경제 질서, 이제 그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신체적, 정신적 폭력 문화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92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국가, 뭐 여러 정부 간 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첫 번째가 국가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이제 교류하고 뭐 이런 것이 조약을 맺고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간 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국제기구라고 하는데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비정부기구 그래서 NGO라고 그러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기구들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개인이지만 영향력 있는 개인이 있거든요.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할 수 있다. 근데 93번 NGO 비정부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NGO라고 하고 NGO는 보통 그 공익을 추구하고 환경보호, 인권보호, 부패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94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세계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이다. 그다음에 96 독일의 통일 과정. 이건 이제 동방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빌리 브란트라는 서독의 수상이 동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쓴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통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 또 동북공정은 뭐냐면은 중국이 동북 삼성을 연구한 데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북 삼성이 어디냐면은 흥정강성, 유령성, 길림성 해서 과거에 부여와 고구려가 지배했던 땅이에요. 만주 땅. 그러니까 거기에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그 고구려 땅이었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 고구려의 영토 한반도에 그것까지 자기네들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한반도 통일 분단 비용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대표적인 게 국방비 또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 와야죠. 이런 게 분단 비용입니다. 또 평화 비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한다든지 어려울 때,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갖다 공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또 임금의 형태로 줬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다 폭파시켜 버리고 이게 이제 무산이 됐죠. 통일 비용은 통일이 되면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전력, 상하수도, 도로, 철도 모든 면에서 북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기준에 맞춰서 이걸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를 굉장히 그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사회에서 틀리는 학생들 보면은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다 여기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고 가면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사회는 100점 만점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네, 이것으로 사회 과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